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이 크기인지 미세먼지가 내 몸의 어느 부분까지 오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초미세먼지가 2.5 정도 되고요. 그냥 일반 미세먼지가 1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숫자를 한번 써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상기도에서 걸릴 수 있는 게 10 정도 됩니다. 즉 10보다 작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일단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쪽에 보면 폐포 정도, 즉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게 2.2 정도, 그러니까 2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크기가 되면 이제 폐포나 혈액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만성염증이 된다는 거고요. 만성염증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 같은 우리 질환들이 생기고 치매와 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머리카락 크기하고도 비교해보면 엄청 작은 게 이렇게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미세먼지가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미세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초미세먼지는 2.5 정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제 기준은 말이 달라요. 국제에서는 10 정도 되면 그냥 거친 먼지로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한다면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2.5 정도 되고 초미세먼지가 걱정이고 그게 바로 0.1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금 단어를 좀 여유 있게 쓰고 있습니다. 10 정도 된 걸 미세먼지라 하고 그다음에 2.5는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극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 단어를 써면서 지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2.5, 즉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이 4% 정도 증가하고요. 심혈관 질환은 6%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암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8% 정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미세먼지가 단순히 나의 호흡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면역작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염증 반응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가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항공에 드론이 들어왔는데 이 드론을 없앨 수 있는 마땅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출동해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드론을 격추하는 꼴이 우리 몸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과하게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레르기 결막염이라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결막염, 각막염, 비염, 기관지염, 천식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요즘에는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세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알레르기가 일어난 상태, 내 몸이 습윤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된 상태에서는 외부에 있는 병균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감염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면역세포들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새로운 균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즉 세균의 침투가 많아지면서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고등어 했을 때 2300 정도의 미세먼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2300이 아니라 42만 늘어나게 된다면 영아의 사망률이 14%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집에서 고등어를 요리해가지고 환기를 안 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고등어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리를 할 때는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미세먼지, 즉 초미세먼지가 사라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산부 있죠. 임산부라든지 어린아이의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데 미토콘드리아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쪽을 보게 되면 임신 중에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2.5는 초미세먼지니까요.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게 되면 몸에 들어오니까 염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알레르기에 쉽게 반응합니다. 즉 알레르기의 역치가 저하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만 내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는다고 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고 콧물이 흐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되면서 상피세포가 손상이 돼요. 코는 코 점막이 헐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라든지 이런 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상피세포가 손상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아토피 있죠. 아토피는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과정인데 이게 염증이 아토피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지나게 되면 피부가 상피세포가 코끼리 피부가 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만성 염증의 위험이에요. 즉 처음에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단순하게 일어났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내 피부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코에 있는 점막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기록이 오랫동안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메티라라는 게 제가 유전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DNA가 약간의 변형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이 패턴이 변화가 되면 아이의 어린 시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는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외부의 원인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가 요리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그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폐쇄성이라든지 폐기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폐 질환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미 임신 중에 노출된 거였지만 실질적으로 태어나고 나서도 만성 폐 질환을 앓을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출되었을 때 이 아이의 아이, 즉 계속해서 여러 세대를 거쳐가지고 한 세대가 아니고 두 세대도 아니고요. 여러 세대를 거쳐가지고 그 잘못된 DNA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게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나의 DNA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집에서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내가 집에서 요리하거나 그 다음에 이불을 털거나 이러면서 내가 내 임신한 내 몸이라든지 또는 이미 태어난 아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충격이 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약을 코로 이렇게 흡입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가면서 뇌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치매의 확률이 12%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뇌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쪽 그림에서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대뇌 피질의 두께가 감소하고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을 상실할 수 있는 해마의 크기, 그 다음에 기저핵, 시상, 우리 몸의 대사를 일으키고 관장하는 그 시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차단하거나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서서히 나의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요리할 때 문 닫고 한다든지 작은 공간에서 뭐 돼지고기라든지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을 때 우리가 그 공기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치매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미 치매를 가지고 있어도 안 좋아지지만 치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다이렉트로 미세먼지가 코를 통해서 뇌로 가버리기 때문에 치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세먼지 저감을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더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인지 못하고 있는 실내의 초미세먼지, 그냥 미세먼지도 아니고 초미세먼지, 이 초미세먼지가 비상이라는 거고요. 일단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유아에 노출되면 평생 영향을 미치고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면 치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국가적으로는 밖에 있는 실외의 미세먼지를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임혁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뭐냐면 실내 미세먼지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온 다음에 내 몸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바로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것, 즉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세먼지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고 미세먼지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실내는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내가 생활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이게 또 초미세먼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도 해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환기를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요리를 할 때 환기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꺼놓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필터가 너무 손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같이 쓰면서 내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아끼지 않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생기는 생활 속 미세먼지, 이불을 턴다든지 이렇게 할 때 꼭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기를 하면서 행동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세먼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면역 관리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과도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바로 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항산화제 같은 것을 섭취하면서 내 몸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오메가3를 섭취하면서 염증이 안 일어나게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변을 많이 넣을수록 미세먼지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혈액으로 계속해서 안 걸러지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이제 토탈 솔루션에 들어가가지고 1차 방어, 우리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가 뭐냐면 역시 원인을 제거하라 합니다. 원인이 생기지 않게끔 제거하는 방법. 이게 바로 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공기의 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가 미세먼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방법이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요. 차단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과거에 중세시대에 영국의 국왕이 계속 알레르기에 계속 그 고민을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알레르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을 다 불러서 여러 가지 요법 약이 됐든 뭐가 됐든 허브가 됐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알레르기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알레르기 치료를 바로 일주일 안에 고쳐버렸어요. 그게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국왕이 잠을 잘 때 쓰는 털 비계를, 거위털이죠. 거위털 비계를 없애분으로써 알레르기 증상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즉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은 원인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차단 요법을 쓰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차단요법을 쓰는 게 영양요법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아토피 관리할 때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감마리놀렌산을 섭취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식생활 관리와 보습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같은 원리인데 한번 지금까지 전에 다른 내용에서 했던 거를
그래도 한번 복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간 건강에 밀크시스가 단델리온 섭취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음주 관리나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하며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서 간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강 주정 추출물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섭취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영양요법을 쓰는데 플러스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차단이죠. 즉 잠자기 전에 주변의 조명을 정리해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안 쓰게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궁근종 루푸스 성조수증 같은 경우에 비타민 D라든지 항산화제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하지만 식생활과 운동 같은 것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양요법을 쓰기 전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차단요법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운동요법을 같이 쓰는 게 항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복습을 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미세먼지가 내 집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때 가장 좋은 솔루션의 기본 원칙은 원인을 제거하라 이런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쓸 수 있으면 공기청정기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인을 왜 제거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요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급식실에서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폐암으로 최근에 어떤 게 받으셨냐면 여기 나왔는데요. 2021년 처음으로 급식실에서 조리사가 폐암에 걸린 것을 산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폐암 발병률이 22.7배나 돼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성 폐암 환자들 중에서 비흡연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성들에 있어서 암에 폐암에 걸리는 것이 요리라든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리할 때 요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리 전보다 삶았을 때 조금 일어나긴 하지만 구웠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세먼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유해가스도 생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할 때 미세먼지만 걸려내는 것이 아니라 유해 물질을 유해가스까지 제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하게 되면 유해가스가 생성이 되고요.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쉬운 방법으로는 조리 방법을 한번 바꿔보고 뚜껑이 있는 요리기구를 사용하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즉 우리가 고등어 했을 때 뭐 거의 3,000에 가까운 미세먼지가 생기는데요. 아까 제가 그 표에서 갔다 온 것을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우리가 고등어를 조리했을 때 미세먼지가 2,530 정도 됐고요. 초미세먼지가 2,290이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2.5일 때하고 그 다음에 11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2.5에서 10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정도 되냐면 240개. 이 숫자의 사이가 2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밖에 해당 안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초미세먼지나 극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게 거의 90%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밖에서 있을 때보다 안에서 조리했을 때 생기는 것이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 몸에 급격하게 침투할 수 있고 바로 혈액으로 또는 바로 뇌로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입자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필터가 아주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초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10%만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건지 그 필터가 어떤 필터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쪽 부분 설명드렸죠. 황사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긴 하지만 미세먼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세먼지는 인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든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생기는 게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거의 발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0 정도 늘어나요.
우리가 어떤 간단한 요리만 하더라도 90 정도의 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잡는 방법은 환기도 시켜야 되고요. 물로 해서 계속해서 미세먼지 같은 것이 가라앉아가지고 이것을 훔칠 수 있게끔 그런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 위치를 공기청정기의 위치를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잠자리에 든다면 이불을 들썩들썩 한다면 이제 침실에다 일단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다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요리할 때는 주방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불을 들썩들썩 할 때는 그쪽에 침구를 청소할 때는 침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서 편해야지만 이동 가능하게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리 장소뿐만 아니라 침실, 아이 놀이방 이런 것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다 두면 좋겠고, 만약에 어렵다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쓸 수 있는지, 이동성이 편리한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유해가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 자재죠. 우리가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면 포름알데하이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 보시면 구입하시고 나서 며칠 보면 아주 그 새거 냄새가 많이 난다 하죠. 새거 냄새라고 많이 하잖아요. 새 냄새. 그래서 가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시큼한 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이 다 포름알데하이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구나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이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나, 그래서 인버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를 사용하신다면 그쪽에서 일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라든지, 그 다음에 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나 냉장고에서는 항상 미세먼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고요.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젊으신 분들이 사무실에 또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사무실은 굉장히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들이 굉장히 또 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쪽에서 계속해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대량으로 생산한 그런 가구들, 책상들은 환경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로 많이 들어가 있는 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실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보면 이게 보시면 이거예요. 숫자가 요즘에는 이런 거 측정하는 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포름알데하이드가 지금 2440 정도 나와요.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면 120 정도 돼야 되는데, 거의 어느 정도냐면 여긴 10배고요. 여기는 20배 정도 돼요. 이 정도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라면 내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해 물질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내는 이런 오염 물질도 있고 유해 물질도 있기 때문에 포름알데하이드라든지 아세트알데하이드, 암모니아, 톨루엔 같은 것은 유해가스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환기도 중요하지만 공기청정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인증을 받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집에 동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동물에서 알레르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인자는 원인이 뭐냐면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원인 물질이 털하고 피부에 그리고 소변에서 노출되는 특정한 단백질 덩어리 때문에 우리 몸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콧물이 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렵게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봄철이 되면 꽃가루다든지, 지금 곧 있으면 철이 되겠죠. 봄철에 꽃가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알레르기는 제가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길어졌을 때 내 몸에서 계속해서 염증이 일어나면 이게 만성염증이 됩니다. 그러면 만성염증은 실질적으로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되게 되면 변화를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세포가 변형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에서 처음에는 가려운 증상이고, 그 다음에 빨갛게 피부가 올라오는 증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처리를 못하면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내 코도 마찬가지로 내 코의 점막도 계속해서 변해버리면서 자꾸 붓게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미세먼지만 제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떤 특정한
알레르기를 검증해주는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것들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단어를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정리하면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좋은 그 공기청정기에 대한 광고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특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좀 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리고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리할 때 이게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리할 때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매연보다도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매연보다 요리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리할 때는 공기청정기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나도 건강에도 더 좋게 구이보다도 찜을 하겠다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요리 시 환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초미세먼지까지, 즉 사이즈가 0.1보다 더 적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0.1 미만인지를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사이즈,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 가구가 들어오고 책장이나 책상 이런 것들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쓰는 책상과 그 다음에 책장은 좋은 걸 쓸 수 있어요. 친환경 책상 많이 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그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의 중국에서 온 장난감들이 그 뭐죠? 거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괴물 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것들이 화학 물질에서 계속해서 뿜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가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인증, 아까 말씀드렸죠, 인증. 우리가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반려동물의 털이나 대소변에서 알레르기 인자가 나와요. 그래서 특히 암모니아는 우리가 알죠. 그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암모니아 냄새라든지 이렇게 그 개의 소변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기능이 탈취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정말 피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은데요. 방향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양초를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그 캔들 있죠. 캔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이거를 태우면 미세먼지가 더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에 의해서 어떤 걸 태운다든지 연료를 태우게 되면 미세먼지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특히 양초나 이런 거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는 가릴 수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레르기 인증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고 방향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향제 사용할 거면 차라리 환기를 시키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방향제를 옷에다 뿌리고 싶으시면 밖에서 뿌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털고 갖고 오신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차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미세하게까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는 이동성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레르기 인자가 우리 몸에 완전히 100%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인자가 들어왔을 때 또는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영양관리, 건강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를 진정시키는 게 있습니다. 진정시키는 폴리페놀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인증받은 거죠. 피카오프레토 혼합 추출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품명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채팅방에 어떤 빠른 리더님께서는 이미 올려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복용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비교한 게 뭐냐면요. 이게 플라시보,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로나타린이 뭐냐면 우리 그 약국에서 파는 알레르기 약이에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로라딘이라든지 클라리틴이라든지 이 성분이 지금 로라틴이라는 그 알레르기 약입니다. 그 약과 비교했을 때 이 추출물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요. 실질적으로 로라타딘보다
지금 코에 나타나는 증상이 훨씬 더 적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PG라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건데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알레르기를 진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알레르기에 의해서 생기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세먼지가 됐든 봄철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섭취를 해가지고 내 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알레르기가 일어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요. 이 염증이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 만성염증이 됩니다. 만성염증이 되면 이것이 나의 DNA를 변형시키고 나의 상피세포나 그다음에 코에 있는 점막이나 이런 것을 변형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내 세포에 들어와서 DNA를 변형시켜서 내 세대로 계속해서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 내가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피카오 프레토 혼합 추출물을 한번 응용을 해보는 게 봄철에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참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증거를 한번 가져왔어요. 그런 게 아토피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내 피부가 또는 내 세포가 이렇게 변형되는 게 만성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게 흔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흔해요. 어떤 예를 요즘에 볼 수 있냐면, 코로나 한 번씩 걸려보신 분도 있고요. 주변에 걸려보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사라졌는데 후유증으로 기침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숨이 좀 가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염증이 길어져서 염증이 또는 강력해서 후유증이 내 세포에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과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침투에서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라든 염증 물질을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정상세포를 파괴해요. 그게 코로나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 과도한 염증이 지속적인 자극이고 염증 물질이 전신에도 나타나지만 DNA가 변이되고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높아지는 게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요. 염증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염증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하는 우리 몸에 또는 우리 가정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바로 미세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내 몸 전신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증거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해균입니다. 유해균인데 이것은 복막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거의 90% 존재하는 유해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균들이 발암성 박테리아로 작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막아주는 게 유익균들인데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유익균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창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보면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내 세포가 장세포가 이렇게 변하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게 누구냐면 크론병입니다. 이게 이 과정을 아시겠죠? 이게 만성염증이 지속적으로 되면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요. 크론병 걸렸을 때 주의하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8년 이상의 크론병을 겪게 된 사람은, 즉 만성염증을 가지게 된 사람은 1,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합니다. 즉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장내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일단 처음부터 하면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항생제 사용으로 유익균이 없어지게 되면 유해균이 창궐하고요. 유해균은 계속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만성염증이 나의 세포를 변이시키고 그것이 바로 크론병이 된다든지 그 크론병은 계속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암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실험은 쥐실험으로서도 나왔어요. 이거는 췌장인데요. 췌장을 세룰라인이라는 이런 물질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게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췌장에 염증이 생겨요. 이게 췌장염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염증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만성염증으로 됩니다. 만성염증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번이가 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증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DNA가 변성이 되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복습이었고요. 이건 다른 DNA 손상과 만성 질환에 관련 내용이었고 여기에서 필요하니까 가져왔고요. 결과만 다시 여기에서 중요한 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미세먼지는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면역 반응이 과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염증이 일어나고 이게 만성 염증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DNA가 변형되면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도 논문에서 계속 나왔고 연구에서 나왔듯이 암과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련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전략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이제 먼저 파악하고 나서 전략을 세우도록 할게요. 우리의 DNA라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지금 여기 보면 선천적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후천적 면역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이 제가 말씀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화적 스트레스까지도 주면서 내 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쪽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는 저용량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TH2라는 것을 가볍게 하면서 1000씩 정도가 돼요. 알레르기 1000씩이라고 하죠. 기침하는 정도. 그런데 고용량, 아까 말씀드린 고용량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리하고 환기를 안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게 된다면 발생되는 게 TH17이 발생이 됩니다. 얘네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면역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1000씩이 될 뿐만 아니라 뭐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가면 1000씩 정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이 나오지만 이게 만약에 과격하게 나오면 이 과정에서 TH17이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질환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격하게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는 환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같이 돌리는 게 훨씬 더 내 몸을 보호하는 데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폐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쪽에 보면 이 미세먼지에 파괴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쥐 실험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세포를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우리의 미세먼지는 피를 폐포라든지 우리의 폐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알게 된 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까지 기능을 상실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사성 증후군,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거에 대한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미세먼지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곳에서 제가 또 가져온 건데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보호해야 되겠죠. 내가 미세먼지에 노출됐다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코큐텐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근육을 늘려주는 거, 아미노산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높여주려면 비타민 B를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된 것은 내가 만약에 미토콘드리아 관리를 잘 못하면 당뇨나 파킨슨, 암에 걸린다라는 게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지금 주황색에 써져 있는 거고 좋은 영양소들은 녹색으로 제가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실험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건 어떤 걸 실험했냐면요.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얘에게 면역 억제제라는 어떤 특정한 약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했을 때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는데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했더니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다 파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뇨에 걸렸거든요. 내가 장기를 이식했지만 당뇨에 걸리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코큐텐을 한번 먹여볼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췌장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느 정도 보호받으면서 생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미세먼지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코큐텐을 섭취하는 영양요법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심내 혈관, 내 혈관도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쪽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확대를 시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축적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죽상 동맥경화가 된다든지 혈관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즉
이 초미세먼지가 내 혈관에 들어오게 되면 기능도 나빠지고 투과성도 나빠지고요. 이완이라든지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복구도 방해받아요. 그 다음에 혈액도 응고되면서 결국 죽상 동맥 경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이 있다는 근거는 이미 충분해요. 그래서 내 폐에 안 좋겠지. 그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심장이라든지 내 혈관에 실질적으로 그 혈관이 들어가는 이동하는 그 공간이 좁아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단원을 정리해 보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게 염증 물질입니다. 염증 물질이 폐를 이렇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정리한 것을 가져왔어요. 이 과정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외부 물질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그중에서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물질이라는 것은 내 몸의 외부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미세먼지는 면역을 발동시키는데 과거에는 식생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먹는 예를 들어서 초가공 식품이라든지 안 좋은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도 내 면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 발동이 되면 면역이 과잉되고요. 면역 세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이런 것들은 염증 물질을 만들게 되고요. 염증 반응으로 DNA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촉진한 게 또 누구냐면 산화 물질이었어요. 이 과정을 안다면 여기에 영양요법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러면 식생활은 신선한 재료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주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산화물질이 염증 물질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피카오프레토 같은 이런 엘로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익균들이 좋은 역할을 해줘요. 아까 크론병 보셨죠? 유익균들이 그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면서 조절 T세포를 통해 가지고 면역 과잉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은 오메가6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오메가6의 활동은 오메가3가 또 막아줄 수 있고요. 염증 반응은 또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가 막아주면서 내 DNA를 미세먼지가 내 몸에 들어왔다라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이거예요. 내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더 초미세먼지가 생길 수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첫 번째 차단할 것, 두 번째 내 몸에 이게 외부에서도 많고 가정에서도 많아져가지고 내 몸에 들어왔다라면 여러 가지 영양요법으로 내 DNA가 반응하거나 DNA가 변형되는 것을 막을 것, 이게 바로 두 가지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2장 남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가 눈에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의 결막염이 계속해서 5월 달에 많이 생기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5월 달에 초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알레르기 결막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해봤어요. 어떤 물고기를 통해서 초미세먼지를 노출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보시면 아주 맑게 돼 있죠. 이쪽에 보면 아주 맑게 투명하게 반질반질하게 되는데 이쪽 보시면 눈이 거칠거칠하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것은 이 떡에 이제 물론 이제 하등동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물고기라든지 특수한 눈에 의해서 이렇게 염증에 의해서 만성염증, 그 다음에 DNA 변형을 위해서 각막을 변형시키는 것도 일으킬 수 있지만 인간도 그거에 대한 영향이 적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각막염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각막염, 결막염이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 몸도 점점 DNA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메가3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면 눈 마사지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눈물이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눈에 미세먼지가 달라붙더라도 이것을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눈물샘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눈물샘을 통해서
가운데가 있는 게 물충이에요. 눈물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점액, 끈적끈적한 점액이 각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꺼풀 있죠. 눈꺼풀에 마이봄샘이라고 해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이렇게 코팅을 해줘야지만 눈물이 증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봄샘에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오메가3하고 항산화제를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3는 이 마이봄샘의 기름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에 의해서 이 염증이 마이봄샘에 안 생기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항산화제를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쪽에 보시면 기름이 나오는 게 송글송글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 기름이 눈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코팅을 해줘야지만 내 눈물이 증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쪽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짜주는 것도 해요. 여기는 벌써 마이봄샘이 기름이 송글송글 액체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마사지를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마사지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온열, 따뜻한 온열, 손가락으로 해서 비벼서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 줘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집에 눈 마사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열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동물 실험에서 이미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눈에 병변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막염 같은 것도 일어난다는 것을 본다라면 인간의 눈도 충분히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차단도 해야 되지만 내 눈이라는 것이 눈물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촉촉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 관리가 마이봄샘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항산화제 섭취를 해야 되고 플러스 여기다 마사지까지 해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염증뿐만 아니라 이게 염증이 만성 염증이 되고 나의 DNA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를 잘 관리를 해야지 이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는 말까지 전해드리면서요.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신 서익환 약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있으신 분은 짧게라도 저희 Q&A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팅방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슬라임, 액체 괴물, 그 다음에 엘로우 땡땡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서 역시 제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강의 좋았죠.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또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서익환 약사님 항상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죄송해요. 네, 마스크를 쓰고 요리하거나 요리사를 고용하는 여기부터 것은 볼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인가요? 요리사를 고용하신다. 마스크를 쓰거나 요리하거나 요리사를 고용하는 것이 근본적. 여유가 되시면 요리사를 고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저도 이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마스크 제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조리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아까 2530 정도에 되는 고등어 조림은 약간의 타게 요리를 했을 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를 할 때 완전히 타지 않게끔 적당히 잘 요리를 한다면 아까 제가 본 수치로 따지면 290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거의 200에 가까운 것을 또 환기를 통해서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후드를 키거나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키거나 공기청정기를 본인 가까이 두고 그냥 요리를 하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이고요. 마스크 쓰고 집에서 하기는 거는 정말 지겹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항상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한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은 오메가3뿐만 아니라 항산화제하고요. 제가 마사지 좀 중요할 것 같고, 항산화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눈꺼풀에 염증이 생길 때 셀레니움 섭취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안 생겨야지 마이봄샘이 지켜줄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이봄샘이 기름 나오는 이 선이 굉장히 작아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사라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지켜주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꾸준히 좀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켜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 켜야 되나요? 수명이 짧은, 아끼지 않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환기 철저히 하겠고, 우리 아파트는 앞, 뒤 동으로 펑펑 뚫려가지고, 그냥 환기만 시켜도 충분하다. 그럴 때는, 요리할 때는 환기하고, 그 다음에 꼭 요리가 끝나면 공기청정기를 빨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환기가 안 되는 집 있잖아요. 창문이 하나라든지 이런 분들은 요리할 때 그냥 켜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도 내 몸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터가 좀 수명이 좀 적어지겠죠. 그렇지만 제 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전문가도 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건강 쪽에서 집중을 한다라면 내 몸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나오는 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매운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도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점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콧물이라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부비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쪽에 공간이 더 있어요. 우리가 콧물 막히면 분명히 코에는 없는데 안쪽에 뭐가 있는 것 같죠. 그게 바로 그 안쪽에 그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 동굴들의 그 코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녹아가지고 콧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뭐라고 똑같냐면 온도가 높을 때 코 막혀 있다가 이제 쭉 녹아서 콧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찬 곳에 있다가 뭐 따뜻한 곳에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콧물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이게 나오는 건 정상적인데 평소에 내가 거기에 염증이라든지 콧물이 쌓여 있다는 것은 또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 됐나요? 보면 네. 인덕션에서는 그냥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것은 위에 쪽인데요. 인덕션 자체에서는 안 나오죠. 아까 제가 가스레인지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산화탄소하고요. 그 다음에 아황산 가스 같은 여러 가지 가스들이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션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요리할 때 나오는 것은 요리 자체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레이저가 아까 그거예요. 레이저 치료 안구주증 뭐 마이봄샘을 뚫어주는 거 그게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봐가지고 이 마이봄샘 그렇게 좀 마사지하고 따뜻하게 온열 찜질 같은 거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식을 할 때 영양 성분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장 이식이 다 끝난 다음에 상황을 보셔가지고 항산화제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식할 때 면역 억제제를 먹게 돼요.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먹었을 때 너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질병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서서히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다음에 항산화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이런 걸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순서는 항산화제, 오메가3, 셀레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셀레늄이 항산화제죠. 셀레늄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는 수술 후에 후유증이 없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하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느 정도 몸이 정상화돼야지 외부의 균을 내 몸에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순서적으로 서서히 병원 처방이 아까 뭐죠? 그 뭐죠?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상담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두 개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인공눈물 약은 눈의 점막층. 인공눈물은 그냥 눈물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이 심하실 때 약이 두 개가 나와요. 꼭 인공눈물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나오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점막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약이 먼저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 다음에 뭐냐면 인공눈물을 넣어요. 그럼 물을 딱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 기름을 만든 건 오메가3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병원에서 벌써 두 가지는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층에 작용하는 게 누구냐면 먼저 점막을 하게 하는 뭐 디쿠아스라든지 이런 안약이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쓰고 5분 후에 인공눈물을 넣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물충이죠. 물충이 바로 인공눈물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점막층보다는 수층, 물층에 있는 것을 보충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다음에 또 뭐 꽃가루도 이제 암에 많이 날리겠죠. 그러게 되면 인공 눈물은 씻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내 눈에 외출하고 나와서 손 씻는 것처럼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건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눈에 혹시 먼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인공 눈물로 씻어내 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안구건조증, 마이봄샘 이런 거 딱 많이 해주시면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면봉으로 닦아주는 거 이렇게 해서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찜질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40도 이상으로 조금 찜질을 해주면 여기에 굳어져 있는 지질들이 많이 제거가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40도를 우리가 인간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심하신 분들은 좀 마사지기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 많은 질문들까지도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세세한 꿀팁들까지 정말 많은 걸 전수해 주셔가지고 너무 실생활에도 우리 또 제품 전달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서익환 약사님 큰 박수 드리면서 보내드리고요. 저희 네. 우리 리더님들은 제가 지금 링크 계속 남겨드리고 있는 설문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리더님들도 벌써 한 주에 또 반이 지나고 3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3월 15일이고요. 우리 남은 또 3월 힘차고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달 4월에도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 계속되니까요. 새로운 강의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3월 달 MBA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